피아노가 있네.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 쳐볼까? 웃음 혹시 자네는? 사단장 관사 거실. 운전병 김준호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시던 그 곡, 그런데 그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그 곡 어디서 배웠나?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곡입니다. 어머니 성함이 뭔가? 이선영입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여자의 이름.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운전병의 이름표. 김준호. 설마 이 병사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23살 김준호는 육군사단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사단장 전용 운전병으로 배치되는 날이었거든요. 정문 초소를 지나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운전병도 아니고 사단장 전용이라니 솔직히 영광보다는 부담이 먼저 밀려왔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준호는 인사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지나치는 간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신병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다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인사과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있던 하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준호를 보더니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김준호 상병 맞지? 네, 그렇습니다. 하사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사단장님 전용 운전병으로 배치된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말이다. 우리 사단장님이 좀 까다로우셔. 시간 엄수는 기본이고 차량 상태 점검도 매일 직접 확인하신다. 말수도 적으시고 표정도 잘 안 바뀌셔. 처음 보면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어.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사의 말투가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나.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말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관사에 피아노가 있는데 절대 손대지 마라. 사단장님이 유독 아끼시는 물건이야. 누가 건드리면 난리나. 피아노요. 응,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청소하는 사람들도 피아노만큼은 손 안 대, 그 정도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해뒀습니다. 피아노에 손대지 말 것, 이상한 주의 사항이었지만 어차피 자신은 피아노와 상관없는 운전병이니까요. 하사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차량 배치표와 일일 점검 항목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들이었죠. 관사 주차장으로 가면 내가 맡을 차량이 있어? 오늘부터 그 차가 내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준호는 인사과를 나와 관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는 생각보다 넓고 건물들 사이로 난길을 따라 걷는 동안 긴장감이 점점 커졌어요. 상상했던 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보직이었다면 이 정도 압박감은 없었을 텐데 하필 사단장 전용 운전병이라니요. 관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차량 주위를 천천히 돌며 외관을 살폈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였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보니 내부에서 희미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하고 시동을 걸어 엔진 상태까지 점검했어요. 이 차를 매일 몰게 되는구나.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아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첫 번째 임무는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사단장을 태우고 회의실로 이동하는 단순한 일정이었어요. 준호는 관사 앞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사단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관사 현관문이 열리더니 사단장 박창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8살의 장성이었는데 첫인상은 하사의 말 그대로였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죠. 김준호 상병입니다. 오늘부터 전용 운전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박창호는 준호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차에 올라탔죠. 준호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긋힐긋 보는데 박창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준호는 괜히 숨을 죽이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야전 훈련장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는 본부 건물로 또 그 다음에는 식당으로 하루 종일 사단장을 태우고 부대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박창호가 준호에게 한 말은 고작 목적지 이름뿐이었습니다. 회의실 훈련장 본부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하루가 끝날 무렵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긴장을 너무 오래 했던 거죠. 저녁 7시쯤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사단장이 내리는 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박창호가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준호를 불렀습니다. 김상병. 네, 사단장님. 잠깐 안에서 대기해. 서류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지시할 게 있어. 준호는 당황했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관사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사단장이 안내하는 대로 거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책장 그리고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거기 앉아서 기다려. 박창호는 거실 한쪽 소파를 가리키더니 서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사단장 관사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그때 거실 반대편 구석에 있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였어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창가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피아노 표면에 은은하게 반사되고 있었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아까 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이 유독 아끼시는 물건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죠. 학교 음악실에서 몰래 건반을 눌러보거나 인터넷 영상을 보며 독학으로 익힌 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피아노였어요. 건반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고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건반 위에 손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죠. 서재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은 아직 서류 정리 중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딱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며 검지 손가락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낮은 음이 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깊고 풍성한 소리였습니다. 역시 좋은 피아노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한 음을 누르니까 다음 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다음 음을 누르고 또 그 다음 음을 누르고 어느새 준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던 멜로디. 어머니는
그 곡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어디서 들은 곡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죠.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멜로디를 학교 음악실에서 혼자 익혔어요.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걸 귀로 듣고 건반 위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비슷하게 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 그 곡이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툴렀습니다. 중간중간 음이 끊기도 했고 박자가 살짝 어긋나기도 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손에서 떠났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했어요. 곡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한 음을 다르게 쳤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 부분에서 살짝 다른 음을 넣었거든요. 악보대로라면 틀린 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왜인지 항상 그렇게 연주했죠. 준호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따라 배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박창호가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곡은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3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만이 즐겨 치던 곡이었죠.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 여자가 직접 편곡한 둘만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피아노는 그 여자와 함께 쳤던 바로 그 피아노였어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치게 하지 않았던. 그런데 지금 자신의 운전병이 저 피아노 앞에 앉아 똑같은 곡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창호는 숨을 멈춘 채 거실 입구에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곡 중간 변주 부분에 이르렀을 때 박창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병사가 친 변주에는 의도적으로 잘못 넣은 한 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와 박창호 둘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장난이었죠. 일부러 틀린 음을 넣어서 나중에 이 곡을 들으면 서로를 떠올리자고 했던 약속. 그 한 음까지 똑같았습니다. 박창호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피아노 앞에 앉아 웃던 그 여자의 얼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그날의 기억까지. 곡이 끝나자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잠시 숨을 골았어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서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입구에 사단장이 서 있었거든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묘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준호는 황급히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대지 말라고 했던 피아노를 멋대로 친 것, 그것도 첫날부터.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쳐보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며 사단장의 반응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창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호통도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준호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박창호의 시선이 준호의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군복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준호.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박창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의 성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였죠. 이선영.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이 떠난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그 아이의 성은 어머니 성을 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을 붙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설마. 박창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곡 어디서 배웠나? 박창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든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곡입니다. 어릴 때 귀로 듣고 혼자 익혔습니다. 어머니가. 네, 박창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사단장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었죠. 오늘은 됐다. 내일 아침 8시에 대기해. 박창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재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단장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혼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봤을까요? 그리고 왜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이 가슴속에 남았죠. 준호는 조용히 관사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내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박창호는 관사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창밖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30년 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창호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선영. 박창호는 그 이름을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사랑했지만 버리고 떠났던 여자의 이름이었죠. 군 생활과 출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던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그 곡, 그 변주, 그리고 김준호라는 이름,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곡이라는 마.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박창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8시 정각의 관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애써 털어내려고 했죠. 피아노를 친 건 분명 잘못이었지만 사단장이 특별히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고 엔진 상태를 확인한 뒤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사단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햇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 10분쯤 관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창호가 모습을 드러냈죠. 준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준호입니다. 사단장님. 박창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제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동안 등 뒤로 사단장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어제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본부 회의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봤어요. 박창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준호가 백미러를 볼 때마다 묘하게 시선이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회의실에 도착해서 사단장을 내려드린 뒤 준호는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창호가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훈련장. 내 의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창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김상병. 네, 사단장님, 군생활은 적응할 만한가? 준호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적지 이름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디인가? 서울입니다. 변두리 쪽이요. 가족은?
준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준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어색했거든요.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박창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군. 박창호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물어본 걸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훈련장 일정이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오후 대기 시간을 틈타 내무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내무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있던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4살 동기였는데 입이 가볍고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한 친구였죠. 야, 김준호. 너 어젯밤에 뭐 했냐? 모김. 뭐야? 임무 끝나고 들어왔지? 최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어젯밤에 관사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다는 거야?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사단장 말고 다른 사람도 들었단 말인가? 피아노. 응, 이 경비 서던 애가 그러더라고. 관사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되게 이상했다. 사단장님이 직접 치시는 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젯밤엔 분명히 소리가 났다는 거야? 준호는 표정을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자백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쳤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거지? 사단장님 친척이 왔나? 아니면 누가 몰래 들어간 건가? 말이 많아. 최민수는 팔짱을 끼며 준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 어젯밤에 관사에서 대기했다며? 혹시 뭐 본 거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바로 나왔어. 피아노 소리 같은 건 못 들었는데.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아끼는 피아노를 멋대로 쳤다는 게 알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은 그날로 끝날지도 몰랐으니까요. 최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뭐야? 나는 내가 뭔가 알 줄 알았는데. 몰라. 진짜. 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소문이 돌고 있다니. 자신이 범인이라는 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창호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결국 박창호는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과로 연결했죠? 나야. 지금 시간 되나? 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준호 상병 인사기록 카드 좀 가져와. 가족관계 서류도 같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빨리 가져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곡, 그 변주, 그리고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곡이라는 말. 그게 전부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인지. 10분쯤 지나서 인사과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박창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담당자를 내보낸 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23살 서울 출생. 가족관계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부, 공란. 모, 이선영. 박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선영.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여자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죠.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미혼모. 부, 없음. 23살이면 30년 전이 아니라 23년 전쯤 태어났다는 뜻이었죠. 자신이 이선영을 떠난 게 정확히 언제였던가? 계산을 해보니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창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이선영이 자신이 아는 그 이선영이라면, 만약 그녀가 자신이 떠난 뒤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운전병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박창호는 내선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참모실로 연결했어요. 나야. 지금 바로 잠시 후 정보참모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중령이었죠. 부르셨습니까, 사단장님? 박창호는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병사 신상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과거 주소지, 가족 배경, 학력, 어머니 직업.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보참모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업무상 필요해서 그래? 운전병 신원 확인 차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참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사단장의 지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정보참모가 나간 뒤 박창호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죠. 그 시각 준호는 다시 관사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있었거든요. 사단장을 태우고 외부 행사장으로 이동해야 했죠. 관사 현관문이 열리고 박창호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박창호가 차에 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상병. 네, 사단장님. 오늘 오전에 본부 회의 때 몇 시에 도착했나?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걸까요? 8시 45분쯤 도착했습니다. 회의 시작이 9시였는데 15분 전에 도착한 거군. 네, 그렇습니다. 박창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의 도착 시간을 왜 확인하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외부 행사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박창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아침에 차량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어제 퇴근 후에는 뭘 했는지, 내무실 생활은 어떤지, 시시콜콜한 질문들이었죠. 준호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어제 피아노 친 게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행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단장을 관사 앞에 내려드리고 차량을 주차장에 세운 뒤 내무실로 향했어요. 내무실에 들어서자 최민수가 또 달려왔습니다. 야, 김준호. 오늘 사단장님이 너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뭘? 아니, 오늘 인사과에서 내 서류 뽑아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서류. 응. 사단장님이 직접 요청하셨다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확인할 게 있으신가 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의 인사기록을 요청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피아노 친 걸로 징계를 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사단장님이 너한테 유난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오늘도 내 동기랑 근무하는 애한테 여기저기 물어보셨다더라. 혹시 너 사단장님 친척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평범한 운전병이야. 준호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단장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묻고 동선을 확인하고 인사 기록까지 요청하고 대체 뭘 확인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관사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죠. 피아노를 치던 순간 사단장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 솔직히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었습니다. 어제 건반을 눌렀을 때 그 감각,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미 소문이 돌고 있고 사단장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당분간은 관사 근처에 가지 말자. 준호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피아노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피아노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사단장의 피아노. 30년 동안 아무도 치지 못하게 했다는 그 피아노.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사단장의 눈빛. 저 사람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이 밤새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부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갈 곳은 정해져 있었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혼자서 잘 버티고 계신 건지, 입대 전에도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군대 간 사이에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힘든 티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3시간쯤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준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에 봤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었고 피부도 창백해져 있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아들 왔어? 어머니. 휴가 나왔어요.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뼈만 앙상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손이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어? 어머니는 웃으려고 했었지만 그 웃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고 말을 할 때도 중간중간 숨을 고르셨어요. 준호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군대 생활은 어때? 힘들지. 괜찮아요. 적응 다 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야 해, 달았지? 네, 어머니도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뒤 담당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의사였는데 준호를 보더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복도로 나온 준호에게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아들입니다. 주치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속도대로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치료 방향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반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고작 55살인데. 비용은요?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할 거예요. 주치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멍한 채 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마른 손, 그리고 힘없이 내려간 어깨.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뒤로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불을 켜니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느껴졌죠. 집안을 둘러보다가 준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려고요. 옷장을 열어 속옷 몇 벌을 꺼내고 서랍장에서 수건을 찾았죠.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꺼내보니 오래된 악보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음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마음으로 악보를 넘겨봤어요. 어머니가 악보를 가지고 있었다니? 피아노를 치셨던 건가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집에 피아노가 있었던 적도 없고 어머니가 음악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악보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꺼내보니 흑백 사진 2장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옆에 군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모습만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뒷모습이었죠.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젊은 군인이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봤습니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 있는 부대 마크. 이상했습니다. 그 부대 마크가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정확히 같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단의 마크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물론 30년 전의 마크니까 디자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죠. 우연이겠지?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찜찜했어요. 악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장에 눈이 멈췄어요. 특정 부분에 연필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변주 구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삐뚤한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만의 비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글씨는 어머니 글씨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남자 글씨 같기도 했죠. 각지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라니. 누구와 무슨 비밀을 공유했던 걸까요? 준호는 사진과 악보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지,
이 약보는 어디서 난 건지, 왜 이런 걸 숨겨두셨는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었죠. 준호는 사진과 악보를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젊은 어머니, 군복 입은 남자, 그리고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메모.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23년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릴 때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발견한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가 혹시 아버지일까요? 군인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군대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준호가 입대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죠. 휴가는 사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준호는 부대로 복구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죠.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준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던 곡, 자신이 사단장 관사에서 쳤던 그 곡, 악보에 그려진 동그라미,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메모. 사진 속 군복 입은 남자, 현재 부대와 비슷한 마크, 그리고 사단장이 그 곡을 듣고 보여줬던 반응. 창백해진 얼굴, 떨리던 입술,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 다음 날부터 자신에게 보여줬던 묘한 관심, 가족을 묻던 질문들. 설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하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줄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피아노, 사진, 사단장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출생. 섬뜩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부대로 돌아가면 사단장을 예전처럼 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이제 알아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다음 날 준호는 아침 점호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사단 창설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는 거였죠.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라고 했어요. 군악대 공연도 있고 장기자랑도 있고 외부 초청 공연도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운전병은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관사 앞에서 차량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부 회의실로 오라는 거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참모장교 몇 명과 행사 담당 부사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끝 상석에 박창호 사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경례를 하고 섰죠. 들어와서 앉아. 박창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빈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 내용은 음악회 프로그램 구성이었습니다.
군악대 연주 순서, 장기자랑 참가자 명단, 시간 배분 같은 것들이었죠. 준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한참모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피아노 독주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 연주자를 섭외하기엔 시간이 촉박한데요. 박창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준호 쪽을 바라봤어요. 김상병이 피아노를 친다고 들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저요. 그래. 음악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아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저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상관없다. 리허설에서 확인해보고 결정하지. 박창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하필 자신에게 연주를 시키는 걸까요? 그날 관사에서 피아노를 친 게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흘 뒤 강당에서 리허설이 열렸습니다. 군악대 장병들과 장기자랑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관사에 있던 것과는 다른 피아노였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습니다. 행사 담당 부사관이 순서대로 참가자들을 무대로 불렀어요.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하나씩 리허설을 진행했죠. 김준호 상병, 피아노 연주 준비해주세요.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으니 수십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 중앙에 박창호가 앉아 있었죠. 표정은 평소처럼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어떤 곡을 연주할 건가? 행사 담당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슨 곡을 쳐야 할까요? 정식으로 배운 곡이 없으니까 자신이 아는 곡을 칠 수밖에 없었죠. 몇 곡 쳐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작해봐의 준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아는 클래식 곡을 쳤어요. 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곡이었죠. 서툴렀지만 어느 정도 들을 만했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영화 음악이었죠.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반응이었죠. 준호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세 번째 곡을 뭘 칠지 고민하다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던 그 곡이었죠. 관사에서 쳤던 바로 그 곡. 객석 앞줄에서 박창호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무대를 응시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준호는 연주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건반을 눌렀어요. 곡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한 음을 다르게 쳤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연주했으니까요. 박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 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와 둘만 공유했던 비밀의 한 음, 일부러 틀리게 넣기로 약속했던 그 음, 지금 저 병사가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 담당 부사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하죠? 뭔가 감성적이고 좋네요. 준호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객석을 보다가 박창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단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무덤덤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박창호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까 들은 그 곡, 그리고 그 변주,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곡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이선영뿐이었어요. 그런데 저 병사가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죠.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박창호는 내선 전화기를 들었어요. 후방 지원과장에게 연결했죠. 나야, 지금 시간 되나? 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옛날 자료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 25년에서 30년 전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중에 이선영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선영이요. 그래. 음대 출신이고 이 지역 출신일 거야? 공연 기록이나 학교 기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줘. 박창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어요. 2시간쯤 지나서 후방 지원과장이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이선영, 55세,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음대 피아노과 졸업이고 졸업 후에 몇 차례 지역 공연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나? 네, 졸업 후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로는 공연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미혼모로 아들 하나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 네, 김준호, 23살입니다. 박창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선영, 55세, 음대 피아노과 미혼모, 아들 김준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여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겁이 나서 도망쳤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던 거였어요. 혼자서.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운전병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박창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가도 되겠습니까? 후방 지원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방 지원과장이 나간 뒤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김준호가 내 아들이라니.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들. 2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박창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될 거라는 것. 저 아이를 그냥 운전병으로만 대할 수 없다는 것. 박창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30년 전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죠. 그때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책임을 졌더라면, 이선영과 함께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리허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악회는 이틀 뒤로 다가왔고 준호는 연주할 곡을 틈틈이 연습하고 있었죠. 사단장이 특별히 연습 시간을 허락해 줬거든요. 그날 오후 준호는 내무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준호 전화.
당직 부사관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나 행정실로 뛰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어머니 이선영 씨 보호자시죠?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 이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당직 부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긴급 외출 허가를 요청했죠. 당직 부사관은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30분 만에 긴급 외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군복 그대로 부대를 뛰쳐나왔어요. 버스 터미널까지 뛰어갔고 가장 빠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호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3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준호는 접수대로 뛰어가 어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선영 환자요. 어디 있어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5층으로 올라가세요.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5층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복도가 보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이선영 환자 보호자요. 준호가 헐떡이며 말하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지금은 안정시키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준호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10분쯤 지나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선영 환자 보호자시죠? 네,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고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중환자실 입원 동의서예요. 서명해 주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죠.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기하시거나 근처에서 쉬시다가 내일 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 시각 부대에서는 박창호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운전병 김준호 상병이 긴급 외출했습니다. 당직 부사관의 보고였어요. 박창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물었죠. 무슨 일인가?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박창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며칠 전 확인했던 정보가 떠올랐어요. 이선영, 55세. 미혼모, 현재 서울 거주. 그 여자가 입원한 병원. 알겠다. 가봐의 당직 부사관이 나간 뒤 박창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전에 버린 여자가 지금 위독하다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박창호는 코트를 집어들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운전병 없이 직접 차를 몰았죠. 2시간쯤 달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박창호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하러 온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가 보였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한지우 대위였어요. 이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죠. 한 대위, 여기서 뭘 하나? 저야 여기서 근무하니까요. 사단장님은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박창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지우가 물었어요. 혹시 이선영 환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박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환자를 아나? 네, 오늘 제가 응급 상황 때 잠깐 봤습니다. 보호자가 우리 부대 병사더라고요. 김준호 상병이요. 박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우가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 그냥 확인하러 왔다. 박창호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선영이 저 아내이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저 문 너머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이 복도 어딘가에 있었죠. 박창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책임을 졌더라면.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고개를 들다가 복도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군복이었어요.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단장님. 박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단장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왜 여기 계십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 어머니가 30년 전 내가 버린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준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 사진, 그 곡, 사단장의 이상한 관심.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설마.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휴가 때 버스 안에서 떠올렸던 그 생각. 박창호는 준호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아니, 의심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렇군.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의자에 앉았죠. 두 사람은 같은 복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대체 뭐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없었죠. 박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선영이 깨어나면 그때 모든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새 두 사람은 같은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비밀, 30년 묵은 죄책감,
그리고 터지기 직전의 분노가 차가운 공기 속에 떠돌았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준호는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죠.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어요. 복도 반대편을 봤습니다. 박창우는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언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마주쳤던 그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아침 7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씨, 어머니 면회 가능합니다. 상태가 좀 안정됐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하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아들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다가가자 이선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부대에만 있어서 미안해요. 이선영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준호야,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저기 서랍장에 봉투가 있어? 가져와 줄래? 준호는 일어나서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게 아니라 새하얀 봉투였죠. 최근에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꺼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야. 너한테 주려고 썼어.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읽어봐도 돼요?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읽어. 혼자 있을 때. 엄마 앞에서는 읽지 마. 왜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냥.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봉투를 군복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리고 하나 더, 서랍장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어? 거기에 내 목소리 녹음해뒀어. 편지랑 같이 들어. 녹음이요. 왜 녹음을요? 이선영은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다 못해. 그래서 미리 녹음해뒀어. 나중에 천천히 들어. 준호는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낡은 녹음기였죠. 언제 샀는지 모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웃기만 했어요. 손을 뻗어 준호의 뺨을 어루만졌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어느새 이렇게 듬직해졌네. 어머니, 준호야, 뭐가 됐든 엄마는 널 사랑해. 알지.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나가 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어머니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떼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읽으라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흔들리는 필체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죠. 준호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단다. 23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하려니까 손이 떨리는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아버지 이야기야.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젊은 시절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 작은 공연도 하고 꿈이 많았지? 언젠가 큰 무대에 서겠다고 밤새 연습하던 때가 있었단다. 그때 한 군인을 만났어. 잘생기고 야망이 넘치고 눈빛이 강렬한 사람이었어. 첫눈에 반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은 엄마를 위해 피아노를 사줬고 함께 연주하며 우리만의 곡도 만들었단다. 그 곡 알지?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흥얼거리던 그 곡 너도 모르게 외워버린 그 멜로디? 그 곡 중간에 일부러 한음 다르게 치는 부분 있잖아. 그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었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곡 사단장 관사에서 쳤던 바로 그 곡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쳤던 그 변주.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가 진급하면 안정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엄마는 믿었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런데 엄마가 임신한 걸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변했어.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겁을 먹었어. 지금 아이가 생기면 군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고, 진급에 문제가 된다고 했어. 엄마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 엄마가 거부하자 그 사람은 떠났어.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어. 엄마는 22살에 혼자 널 낳았단다. 부모님도 등을 돌리셨고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났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내가 있었으니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너를 느끼면서 엄마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미워했어. 많이 미워했어. 밤마다 울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우리 아이를 버렸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보다는 그냥 슬픔만 남더라. 그리고 내가 잘 커가는 걸 보면서 엄마는 깨달았어. 미움에 갇혀 살면 안 되겠다고. 너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거든.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못한 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 아버지가 널 버렸다는 걸 알면 내가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상처를 안겨주기 싫었어.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모르니까. 이 비밀을 안고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준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 이름은 박창호야. 30년 전에는 젊은 장교였고 지금은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사단장이 됐다고 하더라. 내가 배치된 바로 그 부대의 사단장.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창호. 사단장. 자신의 아버지. 알고 있었어요. 예감은 있었습니다. 피아노, 사진, 그 곡, 사단장의 이상한 관심.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 글씨로 직접 확인하니까 머리가 멍해졌죠. 내가 그 부대에 배치된 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곳에 있게 된 거잖아. 그 사람을 만나면 원망해도 돼, 화내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끝까지 미워하지는 마,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도망치고 후회하고.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야.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 결정할 일이야. 다만 미움에 갇혀 살지는 마. 엄마처럼 미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거든. 나는 너를 낳은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엄마의 전부였어.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눈물로 젖어갔어요. 어깨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있던 때 녹음한 것 같았죠. 준호야, 엄마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편지도 읽었겠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겁이 났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가 비겁했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내 부대에 있다는 거 엄마도 알아? 내가 배치받았을 때 부대 이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한 인연이야. 어쩌면 하늘이 정해준 건지도 몰라.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된 거잖아. 녹음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엄마 대신 물어봐줘. 후회하냐고. 우리 버린 거 후회하냐고. 그리고 대답 들으면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가 기다릴게. 사랑해, 아들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든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창호가 서 있었어요.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갔구나.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직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박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그래. 아니.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죠? 당신이 내 아버지 맞죠? 박창호. 30년 전에 이선영을 버린 그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떨리는 입술, 창백해진 얼굴, 피하지 못하는 눈빛. 왜 버렸어요? 왜 어머니를 버렸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도망쳤죠. 진급이 더 중요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창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하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요? 23년 만에 고작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았어요. 22살에 아무 도움 없이 당신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뭐 했어요? 박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때 도망친 건 내 잘못이야. 겁이 났다. 책임지는 게 두려웠다. 진급에 눈이 멀었고 내 앞길만 생각했다. 비겁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선영이 얼굴이, 그때 울던 모습이 매일 밤 떠올랐다. 그 선택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끝까지 미워하지는 마, 미움에 갇혀 살지 마.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후회하냐고 물어보래요. 박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후회한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대답 들으면 알려달래요. 기다린다고. 박창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긴 어려워요. 알고 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노력은 해볼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창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어요. 23년 만에. 고맙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아직 용서한 게 아니니까.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발은 다가간 것 같았죠. 어머니 면회 시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창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가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사단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뭐해요? 음악회. 잘해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박창호는 혼자 복도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선영. 미안하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음악회 당일 아침, 준호는 병원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여전히 중환자실이었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의사가 당분간은 안정적일 거라고 했죠.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음악회가 있었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연주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단어가 아직도 어색했어요.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습니다. 군악대 장병들이 악기를 점검하고 있었고 행사 담당 부사관들이 뛰어다니며 좌석을 정리했어요. 내빈석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김준호 상병, 여기 있었네. 대기실로 가 행사 담당 부사관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뒤 대기실로 향했어요. 대기실에는 장기자랑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병사, 춤추는 병사, 악기 연주하는 병사.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준호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어머니, 잘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힘겹게 웃던 그 얼굴. 잘해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 준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군악대 연주, 장기자랑, 외부 초청 공연. 순서대로 진행됐죠? 준호의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피아노 독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피아노 독주입니다. 김준호 상병,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대 옆 계단을 올라 강당 안으로 들어갔죠.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 내빈들, 지휘관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어요. 객석 맨 앞줄 중앙에 박창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을 올리려는데 떨렸어요. 잠깐.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행동이었죠. 연주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곡은 제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곡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멜로디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이 연주를 어머니께 바칩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죠.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 첫 음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부드럽고 서글픈 선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곡, 30년 전 사랑의 기억이 담긴 곡, 준호는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모습. 왜 그 노래를 부르냐고 물었을 때 그냥 웃기만 하시던 모습.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던 모습.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준호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 곡 중간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변주 구간이었어요. 일부러 한 음 다르게 치는 부분? 우리만의 비밀.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음을 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죠. 과거를 미워하지 않겠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마음을 담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변주가 흘러나왔어요. 예전과 같은 음이었지만 담긴 감정은 달랐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박창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저 음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선영과 함께 만들었던 그 음, 아들이 지금 치고 있었어요. 박창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곡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어요. 선율이 점점 고조되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강당 안에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정적. 준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박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짝. 조용한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박수, 사단장의 박수. 그러자 옆에 앉았던 참모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내빈들, 그 다음 장병들.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갈채 박수였습니다. 준호는 무대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박수가 잦아들고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음악회의 마무리 순서가 남아 있었어요. 폐회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창호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음악회를 통해 우리 장병들의 다양한 재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평범한 폐회사였어요. 그런데 박창호가 말을 멈추더니 객석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앉아있는 쪽이었죠.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피아노 연주를 한 김준호 상병. 병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준호 상병의 재능과 책임감을 우리 사단 모든 장병들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군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창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김준호.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장병들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얘야, 사단장님이 너 이름 부르셨어? 대박. 저렇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장병들이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도 일어나려는데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박창호였습니다. 잠깐. 네, 두 사람은 강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잘했다. 박창호가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전해드려라. 아들이 훌륭하게 해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창호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앞으로 연락해도 되겠나?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막지는 않을게요. 알겠다. 박창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멈췄어요. 준호야. 네, 고맙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창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26살이 됐어요. 제대 후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을 땄고 틈틈이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대단한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무대에 섰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 선반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악보, 흑백 사진 2장, 그리고 편지. 준호는 가끔 그것들을 꺼내봤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읽으며 목소리를 떠올렸죠. 어머니는 음악회가 끝나고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호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눈을 감기 직전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잘 살아. 행복해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평생을 혼자 살았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창호였어요. 군복이 아닌 검은 정장을 입고 왔죠.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창호는 짧게 말했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선영 씨가 준호를 잘 키워줬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 후로 박창호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어요. 명절에 문자 한 통, 생일에 짧은 전화, 그 정도였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김준호 씨 맞으시전? 저는 육군제 영영사단 행사 담당자입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옛 부대였거든요. 사단 창설 기념 음악회에 초청 연주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3년 전 음악회에서 연주하셨던 분이시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시 그곳에 가야 할까? 어머니의 기억, 아버지와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수락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행사 당일 준호는 오랜만에 그 부대를 찾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년 전 군복을 입고 드나들던 그때가 떠올랐죠. 부대 풍경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하지만 강당은 그대로였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3년 전 그 피아노였죠. 준호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눌러봤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죠. 잘 관리됐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행사 담당자가 서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이 피아노만큼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라고 하셨죠. 사단장님이요. 네, 박창호 장군님이요. 지금은 예비역으로 전환하셨지만 이 피아노는 늘 챙기셨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피아노를 지켜왔던 거였어요. 30년 전 어머니와의 기억이 담긴 피아노를.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장병들, 내빈들, 지역 주민들. 객석이 점점 차올랐죠. 행사 담당자가 대기실로 왔습니다. 곧 순서입니다. 준비해주세요. 네가. 그리고 객석에 특별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비역 박창호 장군님이요. 준호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객석 중앙 앞에서 세 번째 줄 머리가 허옇게 센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창호였어요. 3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군복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주를 맡은 김준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이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무대에서 처음 피아노를 쳤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박창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연주하겠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 30년 전 어머니를 버렸지만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던 그 사람. 첫 음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과 같은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담긴 감정은 달랐죠. 3년 전에는 혼란과 분노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과거를 받아들였고 현재를 살고 있었죠. 미움은 사라지고 감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혼자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최악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곡 중간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변주 구간. 일부러 한 음 다르게 치는 부분. 준호는 그 음을 쳤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어머니와 아버지가 30년 전에 함께 만들었던 그 약속. 이제는 준호도 그 비밀의 일부였어요. 세 사람을 잇는 멜로디. 객석에서 박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선율이 고조되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마지막 음이 강당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갈채 박수.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박창호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박창호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다고. 용서했다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공연이 끝나고 준호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출입문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돌아보니 박창호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 위험 있던 사단장의 모습은 없었죠. 연주 잘 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도 되겠나?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응, 이 명절 때 한 번쯤은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창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전, 한 남자는 사랑보다 출세를 선택했습니다. 한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고 평생 그 비밀을 간직했죠. 그리고 23년 뒤 피아노 한 곡이 숨겨진 진실을 깨웠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죠. 완벽한 가족은 없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